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사문학의 이해와 창작 제9강 플롯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롯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구성이라는 의미죠. 구성, 소설의 중요한 구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 플롯이라는 것은 일단 그 작가의 세계관, 작가가 가진 그런 세계관과도 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롯을 짤 때에는 선택과 배열, 를 상당히 중시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플롯에는 여러 개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 있겠죠. 거기 그 책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 175쪽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순환 2대의 마지막 대목이 나와요. 순환 2대 하근찬에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 나오죠.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묵줄기를 부둥켜 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세소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낙거정 이렇게 대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제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이 함께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이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이제 부족함을 메워주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76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을 보면 그래서 이 모습을 용머리제가 가만히 내려다본다는 마지막 문장은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이런 게 이제 역사성 이런 것도 암시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성, 생명력 이런 걸 암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부자가 그렇게 걷는다는 것은 절망이지만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 이런 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플롯과 전망으로 가면 이 헌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보면 그 177쪽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 돈을 많이 버는 대목을 서두에 배치하고 아내의 죽음을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도록 배열했죠. 그래서 그런 배열에 의해서 이 작가가 비극의 세계를 비극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드러냈죠. 이 소설에서 전망이라는 것은 뭐냐? 소설에는 이제 전망이 있는데 이 전망이라는 것은 현실을 통해서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입니다. 밑줄 치세요. 현실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원리죠. 이게 이제 그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망이라는 것은 현실을 잘 관찰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전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어떤 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긍정적 전망은 177쪽의 마지막 단락 둘째 줄이죠. 현실의 고난을 타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겠죠. 부정적 전망은 부정적인 현실의 힘이 너무 강해서 개인의 삶이 쉽게 행복해질 수 없는 모습 이런 것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기영의 그 178쪽에 이제 보시면 이기영의 고향이 나오죠. 이런 고향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소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공산주의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농민의 삶이 집단적인 한거에 의해 개선될 것을 암시하는데 이러한 작품의 구조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미래 예측을 내포함으로 긍정적 전망이죠. 반대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아내의 죽음을 제일 뒤에 배열함으로써 부정적인 전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이 작가가 삶을 어떤 낙관론적으로 바라보는지 비관론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선택과 배열의 원리로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 플롯이죠. 이 플롯은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과 전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롯 만들기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179쪽입니다. 자, 거기 밑에 1번에 보면 플롯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나오죠. 1번 별표. 자, 그게 뭡니까? 제일 마지막 줄 운명, 사상, 그다음에 성격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뒤로 넘겨볼까요? 180쪽으로 넘겨보세요. 180쪽.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세 개의 이제 플롯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번호를 매기시면서 네모를 좀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명의 플롯은 1번이고요. 네모. 그 다음 단락의 성격의 플롯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의 사상의 플롯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운명의 플롯은 주인공 자신이 외부의 어떤 것을 획득하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옆에 주인공의 의지와 인식이 아니라 외적 상황에 의존하는 상황. 이게 운명의 플롯이에요. 외적 상황. 자, 성격의 플롯은 주인공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숙의 플롯 또는 개성의 플롯 이런 것들인데 보통 이제 성격의 플롯이라는 것에 보면 이 트래직 플로우가 나오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비극적 결점이란 뜻인데 이 성격 희곡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뭡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그 주인공들이 다 어떤 성격의 결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상의 플롯은 그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시면 궁극적으로 주인공의 통찰이나 발견에 의존한다. 자, 그 다음 단락이 또 밑줄 치세요. 셋 중에 운명의 환경에 관한 조건이라면 사상과 성격은 인물에 관한 조건이다. 운명은 환경이고요. 사상과 성격은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과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A번에 보면 그 밑에 박스 있죠?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이 변할 때, 환경은 그대로인데 주인공이 변할 때, 주인공이 환경을 변화시키려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할 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운명적 플롯이라는 거예요. 운명. 그다음에 환경은 그대로인데 주인공이 변하는 것이 성격이고, 성격적 플롯이고, 주인공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상적 플롯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1쪽 일반적인 플롯의 짜임새. 자, 밑에 1번 나오죠? 단계별로 나오는 거예요. 발단 거기 서두 부분 보겠습니다. 181쪽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거기 밑줄 주세요. 발단은 크게 세 가지 구실을 한다 해서 복선 등이다. 그래서 인물 소개다 1번, 배경 분위기 설정 2번, 주제에 관한 복선 3번 세 가지가 되죠. 인물을 소개하고 배경을 설정하고 주제에 대한 복선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두의 부분이 상당히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181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서두의 문장과 첫 단락이 생성하는 분위기가 작품을 좌우하기 쉽다. 이호철은 그의 창작 강의록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소재로 소개하고 있는데 타량을 창작할 때 타량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 타량이라는 것은 월남한 젊은이들의 뿌리 뽑힌 삶.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소설이 타량이에요. 그래서 다음같이 썼다고 하는데
자, 182쪽으로 넘기면 그 무렵 나와 두찬이와 광석이와 하원이는 부두노동을 하고 있었다. 첫 습작은 45장짜리 단편이었고요. 이것을 250장 정도로 1차 고쳤고 그 수정본에도 이제 서두 문장이 똑같았다. 이를 60장 정도로 2차 수정하였는데 역시 서두 문장은 똑같았다. 그러나 감각적 문장의 필요성을 배운 후 감각을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바꿨다고 합니다. 하룻밤 신세를 진 화짝하는 이튿날에는 곧잘 어디론가 없어지곤 했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이제 서두 문장의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감각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주제의 복선구시를 하는 거죠. 월남한 젊은이들이 부두노동을 하고요. 또 이제 주거할 공간도 마땅치 못한 상황을 이제 통해서 뿌리 잃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발단이라는 것은 어떤 판을 벌이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거죠. 자, 183쪽에 2번을 보시면 전개 나오죠. 전개. 자, 전개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밑줄 써요.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갈등 생성과 확장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갈등을 만들고 확장해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또 밑줄 치세요. 갈등들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이나 주인공을 둘러싼 인물들의 지배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게 일반적이다. 주인공이나 주인공을 둘러싼 인물의 지배적인 특징, 이런 데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기가 나오죠. 위기. 위기는 이제 그 갈등이 깊어지면서 소설의 의미가 무르익는 지점이겠죠. 반전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는 신비로운 게 좋다. 그 둘째 줄이 나오죠. 위기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밑에 나오죠. 마지막 단락. 느닷없이 화재가 난다거나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갑작스럽고 우연한 상황으로 위기를 고조시켜서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적인 돌발은 막장 드라마 또 라고 이제 비판받는 TV에서 써먹는 수법이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진부해져 버린 거죠. 교통사고를 통해서 단기 기억 상실증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없어지는 기억이 그런 거죠. 그래서 184쪽에 이제 보시면 둘째 줄에 그러한 갑작스러운 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꾸준히 형성되어 온 갈등이 깊어져서 봉착하는 위기가 중요하다. 자, 절정은요. 당연히 이제 최고로 올라가는 거죠. 클라이막스죠. 여기 둘째 줄에 밑줄 치세요. 그 영향과 충돌이 가장 고조되는 부분이 절정이다.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영향과 충돌이 가장 고조되는 부분이 절정입니다. 그래서 절정에서는 속도감을 높여라.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 밑줄 치세요. 속도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말 대단원이죠. 184쪽에 보면. 그래서 결말 대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어떤 주제가 집약되죠. 자, 185쪽에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치세요. 작품의 마무리이면서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집약되는 곳이 결말이다. 거기 밑줄 치세요. 이 주인공은 갈등이 해결되면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바를 성취를 하겠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치 상실을 맛보게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 플롯의 리듬이 이제 그 밑에 나와요. 플롯의 리듬이 어떻게 가느냐. 자, 이것은 이제 186쪽으로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자, 소설의 구조적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도 있다. 자, 186쪽을 보세요. A번이 상승 구조가 있고요. B번이 하강 구조고요. C번이 평행 구조예요. 그러니까 상승 구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상승 구조죠. 그래서 상승, 하강, 다시 상승. 상승, 하강, 그렇죠? 상승.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강 구조는 내려가요. 다시 올라가요. 다시 이렇게 내려가요. 이런 거죠. 이거 결국 이제 끝이 이건 성공이겠고, 이거는 끝이 실패겠죠.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평행 구조라는 것은 이제 평행이죠, 평행. 굴곡이 그다지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이 쭉 끝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 AA에는 A에다가 상승 구조라고 써놓으세요.
A는 상승구조. 춘향전이다. 두 사람이 사랑을 얻고 상승이죠. 이별하는 거 하강이죠. 춘향이 옥외같이 하강이죠. 이몽룡이 어사가 되는 거 상승이고 두 사람이 결합하는 거 상승이죠. 그러니까 상승, 하강, 하강, 상승. 하강 구조죠. B에다가 하강 구조라고 쓰세요. 운수 좋은 날. 비가 와서 돈을 계속 벌죠. 상승이죠. 집에 와보니 아내가 죽어 있었죠. 하강이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C는 평행 구조라고 써놓으세요. 염상섭의 만세전. 크게 성취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그 변화가 별로 없는 거죠. 평행 구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아까 이야기했죠. 상승 구조. 좌절의 곡절을 그려나가지만 삶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죠. 끝이 올라가는 거니까. 낙관적인 세계관이고요. 자, 하강 구조. B는 하강 구조라고 그랬죠. 궁극적으로 하강을 결말로 맺음으로써 사회 질서 환경을 부정적으로 본 거죠. 비극적 세계관. 자, C가 평행 구조라고 그랬죠. 세계와 삶의 관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가치 중립적인 태도, 가치가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하강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세요. 188쪽 일관성과 의외성. 자, 일관성이라는 것은 188쪽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영어는 이제 coherence란 말 쓰는데 이것은 뭡니까? 플롯의 논리가 일관적이어야 한다. 하나로 깨뜨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플롯의 논리가 이제 하나를 깨뜨리는 거죠. 쭉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그 뭡니까? 네 번째 단락에 논리적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의외성은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다. 녹천에는 똥이 많다를 예로 들어보자. 주인공은 자기 손으로 동생을 고발했다가 정작 형사들이 나타나자 동생들은 도망가라고 외쳐요.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독자들은 주인공이 동생을 고발해 놓고는 동생이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적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어릴 적 이야기, 아내의 반응, 살아온 역정을 미리 설명해 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주인공의 소심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잘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9쪽으로 넘어가서요. 첫째 줄에 밑줄 좀 치세요. 189쪽 첫째 줄입니다. 의외성과 일관성의 모순된 성격을 갖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추리소설이다. 이렇게. 자, 이게 추리소설이죠. 끝까지 범인을 밝히지 않되 독자로 하여금 추측하게 할 단서들을 제공하는 거죠. 이걸 이제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외성과 일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플롯과 서술의 순서가 190쪽에 나와요. 플롯의 논리와 서술의 순서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플롯이라는 것은 이제 구성인데 그런 논리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거기 셋째 줄에 보시면 E.M. 포스터가 이제 소설의 이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죠. 셋째 줄 보세요.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나오죠. 그 밑줄 치세요. 이거는 그냥 스토리죠, 스토리. 사실. 근데 왕이 죽었다, 그 슬픔으로 왕비가 죽었다. 이게 플롯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롯이란 건 인과관계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포스터의 설명은 되게 단순하고 이론론적이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채트먼은 비록 그 슬픔 때문에가 없더라도 서사 텍스트에서는 왕이 죽은 사건이 나오고 뒤에 왕비가 죽은 사건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왕의 죽음이 왕비의 죽음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굳이 작가가 뭐뭐 때문에라는 걸 쓰지 않더라도 인과관계를 치워주는 것이다.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와 왕이 죽었다 그 슬픔 때문에 왕비가 죽었다는 표면 구조에서는 다르지만 심층 구조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플롯은 뭐냐? 인과관계를 잘 따지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써놨습니다. 자, 191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왕이 죽자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
왕비가 죽었는데 이것을 왕비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왕의 죽음을 뒤로 돌려서 알리는 방식으로 서술하면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 왕비의 죽음을 먼저 서술하면 독자들은 죽음 자체보다는 어때요?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겠죠. 그래서 왕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요. 왕비의 죽음과 왕의 죽음의 연관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재료 될 뿐이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이제 주제로 부각이 됩니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연대기적인 연결에서는 사건 자체가 중심이다. 연대기라는 것은 이제 시간의 흐름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크로니클이라고 하죠. 그리고 왜라는 인과관계. 왜? why죠, why.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나 순서를 바꿔 이야기함으로써 이젠 사건 자체가 수단이 되고 죽음에 대한 심리적 현상,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추출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과 끝, 처음과 중간과 끝, 플롯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192쪽에 플롯에 대한 굿맨이라는 분의 요점은 서술의 처음과 중간과 끝은 연쇄성을 가진다. 자, 거기 연쇄성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192쪽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첫째 줄. 연쇄성. 을 지닌 채로 구실이 고유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93쪽으로 가서요. 93쪽. 기연성. 자,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보면 채만식의 탕류 나오죠. 여주인공 초봉이가 장영보를 죽이는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은 그 자체로는 초봉이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므로 기연성보다는 우연성이라는 거죠. 우발적이니까. 우연성.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기연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앞과 뒤에 배치된 사건들과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앞에서는 장영보의 비인간적 행위들이 파탄을 예비하고 있고 뒤에서는 감옥에 들어가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자, 포스터가 왕의 죽음과 왕비의 죽음 결합 예를 굿맨의 이론에 적용해 보자. 자, 밑에 도표 나오죠. 193쪽에 왕이 죽었다, 왕비가 슬퍼한다, 왕비가 죽었다.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은 가능성이죠. 왕위의 승계 문제, 왕비의 반응, 또 죽음의 과정, 원인, 백성들의 반응. 왕비가 슬퍼한다는 가능성은 있는다, 극복한다, 죽는다. 왕비가 죽었다는 것은 필연성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놨죠. 자, 194쪽. 그래서 이 첫 사건인 왕이 죽었다를 뒤이을 사건은 얼마든지 많죠. 뒤이을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사건은 무척 많죠. 많은 가능성 중에 작가는 왕비의 반응을 선택해서 왕비가 슬퍼했다를 뒤를 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번째 사건의 뒤를 이을 가능성은 처음 사건보다 줄어들겠죠.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거나 등의 다양한 감정적 반응 정도가 가능하겠죠. 근데 작가는 왕비가 슬퍼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의 죽음을 슬퍼한 결과 왕비가 죽었다는 것으로 끝맺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의 순서와 개연성은 만약에 이제 B의 왕비가 죽었다를 먼저 하고 모두를 궁금했다, 왕이 죽었다가 나오면 이 왕비가 죽었을 경우는 이제 죽음의 원인, 백성들의 반응, 뭐 공주의 충격, 재산 싸움, 궁중의 반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모두들 궁금했다는 것은 이제 자살이나 타살, 병으로 죽은 병사, 왕의 죽음과 심리적인 고통도 있겠고 우발적인 사고,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 같이 죽는 경우도 이제 돌아가신 경우도 있죠. 좀 시간이 지나서라도. 자, 195쪽에 그 첫 번째 단락에 넷째 줄 밑줄 치세요. 195쪽에. 결과가 앞에 있고 원인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가능성이 풍부해진다라고 나왔죠. 왕비가 죽었다라는 것이 그 앞부분에 나와버리면 이야기가 되게 풍부해지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주목할 만한 점은 가운데 부분에서 왕의 죽음에 따른 왕비의 심리적인 고통이 설명되면
끝부분은 왕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지닌 필연성이 당연히 A보다 이제 훨씬 선명해진다는 거죠. 아무리 왕을 사랑했더라도 필연적으로 왕비가 죽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B처럼 왕비가 이미 죽었어요. 그 개연성을 가운데 확보하면 왕의 죽음이라는 원인 제시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96쪽을 넘겨보세요. 196쪽이요. 자, 거기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현대 모더니즘 소설들은 인과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원인과 결과죠. 인간의 삶이란 우연적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 운명에 더 크게 종속당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논리적인 고리 없이 마구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과의 관계로 묶는 게 지배 권력이라는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있는 건 넘어가고요. 197쪽에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이야기의 논리가 서술자가 서술하는 순서에 따라 어떤 효과를 자아내는지 알아봤다. 그래서 인과의 논리, 인과의 관계, 인과의 질서를 꾸며서 독자성.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인과죠. 원인과 결과. 인과의 논리, 인과의 관계, 인과의 질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인과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술자의 목소리, 위치 등과 함께 고려하면 서술 순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198쪽에 플롯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 플롯의 전망, 짜임새, 서술의 순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플롯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서 이 플롯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